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의 명예교수로 있는 임선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 강연의 제목이 에너지 산업과 촉매인데, 에너지 산업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촉매의 작용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나가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 말씀의 순서는 에너지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제목에 있는 촉매란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화석연료의 대표적인 석유에너지에 대해서 정유공장의 촉매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의 문제로 대두된 탄소 중립과 수소 에너지로의 전환 배경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신재생 에너지의 중요한 그 분야, 바이오 에너지, 연료전지, 그리고 수전해에 대해서 촉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에너지원에는 우리 인류가 현재 가장 많은 혜택을 입고 있는 화석 에너지가 있습니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가 그것인데 주성분은 탄소와 수소입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의 중요한 바이오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에너지는 주성분이 탄소, 수소, 그리고 이제 이 산소가 있습니다. 이 산소는 바이오매스의 발열량을 낮춰주는 그런 성분이라서 향후 바이오 연료로 만들 때는 제거해야 되는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소 에너지,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 에너지가 있겠습니다. 바이오 에너지와 이 재생 에너지를 합쳐서 신재생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 외에 수력 발전, 원자력 발전도 물론 중요합니다. 촉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고 원하는 반응의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물질이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도 익숙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화학 반응을 하는 과정에 활성화 에너지라는 장벽을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촉매를 사용하면 이 장벽이 낮춰져서 반응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촉매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에 언제나 도움을 주려 대기하고 있습니다. 촉매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철 촉매에 의한 암모니아 합성을 예로 듭니다.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하버, 보쉬 두 분의 노력으로 공기 중에 있는 질소와 수소를 반응시켜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촉매 공정을 확립하였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암모니아는 질소 비료로 합성을 할 수 있고, 따라서 곡물의 생산량이 증가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아 문제의 획기적 해결과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 등 우리 인류에게 많은 공헌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암모니아는 산화하여 질산을 만들면 대량의 폭약 제조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당시 유럽 다른 나라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독일의 빌헬름 2세는 폭약과 식량을 독점하고 있는 입장에서 유럽 제패의 야심을 갖게 되었고, 이것이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배경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신촉매의 개발이 한 나라의 명운에 굉장히 깊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촉매란 어떻게 생긴 것인가? 우선 촉매 입자들의 모양은 이쪽 그림에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뭐 벌집 모양이라든가 실린더 형태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개의 모양이 있고 크기도 여러 가지입니다. 이 촉매 입자들을
반응기에 넣어서 촉매 반응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겉모양이 아니고 이제 실제로 촉매 반응이 일어나는 활성점 근처의 모양은 여기 나타나 있는 바와 같습니다. PtAl2O3 촉매 입자는 Al2O3라는 담체에 백금을 소량 첨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담체 Al2O3는 아주 작은 기공들이 많이 있는 다공성 물질이기 때문에 표면적이 매우 넓습니다. 이 담체 위에 촉매 활성 물질인 백금을 작은 입자로 만들어서 골고루 분산시킨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플라스틱, 합성 섬유 등 일상생활용품과 휘발유와 같은 연료 등 우리 생활 주변의 약 80%는 촉매 공정에서 유래될 정도로 우리는 촉매와 함께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전자산업에 반도체 칩이 있다면 화학산업엔 촉매가 있다고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화석연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석유 에너지를 처리하는 정유 공장에서 촉매가 하는 역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유 공장에서는 원유를 정제하여 각종 석유 제품을 제조하는 곳인데, 이 원유를 증류탑에 넣고 끓이면 끓는 점이 낮은 그 LPG, 나프타, 휘발유, 등유 등은 윗부분에서 얻어집니다. 이것들은 작은 분자를 가진 석유 제품인데 가솔린처럼 또는 디젤처럼 그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나 끓는 점이 높은 윤활유, 중유, 잔사유 같은 것은 큰 분자를 갖게 되겠지만 공급 과잉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 과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큰 분자를 분해해서 작은 분자로 만들고, 이 작은 분자들이 윗부분에 수요가 많은 그 석유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촉매 분해 공정은 석유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널리 알려진 유동층 촉매 분해 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로 이제 FCC라고 하는데, 이 FCC 공정을 통해서 잔사유와 같은 큰 분자를 가진 이 물질을 고체 산촉매를 적용해서 작은 분자가 주성분인 휘발유를 생산합니다. 이것은 자동차가 많은, 그리고 휘발유의 수요가 많은 미국과 같은 곳에서는 휘발유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촉매 성분이 기록되어 있고,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이 FCC 촉매 입자의 기공 구조를 설계할 때 잔사유의 큰 분자와 휘발유의 작은 분자 모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크기의 기공들이 필요합니다. 여기 마이크로포어, 메조포어, 매크로포어 등 따라서 이 촉매 입자를 설계할 때에 서로 다른 크기의 기공들이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촉매 입자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촉매가 나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유 공장에서는 여러 가지 수소 첨가를 위한 촉매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반응들은 제품의 물성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원유 중에 있는 유황과 질소 등 오염물질을 원천 제거하는 그 환경규제 준수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잘 알려진 것이 수첨 탈항 공정이 되겠습니다. 물론 후속 공정의 촉매 보호도 중요한 목적이지만, 더 크게는 이런 수소 첨가 반응을 통해서 고부가 가치 청정 석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정유 공장에서는 촉매가 그 원유의 효율적인 그 응용과 또 이런 청정 석유 제품을 생산하는데 촉매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구 온난화와 연계돼서 얘기되고 있는
탄소 중립과 수소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석연료의 과다한 사용으로 CO2 배출량이 이제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생기고, 이로 해서 이제 기후 위기라는 그런 어떤 위기가 이제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미 아마 우리 주변에 닥쳐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화석 연료를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수소는 산소와 반응했을 때 CO2 발생량이 제로입니다. CO2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연가스,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는 그 CO2의 발생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는 다른 화석연료에 비해서 CO2의 발생량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청정연료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CO2 발생의 비교에서 수소에너지로, 화석연료로부터 수소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당위성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전 세계 탄산가스의 배출량을 1971년부터 50년간 그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에너지 수요와 같은 페이스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특색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80년대 중반에 대기 중의 CO2 온도가 적정치를 초과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탄산가스는 많이 배출되고 있죠. 이 증가에 대응해야 됩니다. 이 그래프의 재미있는 점은 작년 2020년에 탄소 배출량이 한 8% 정도 줄었는데, 이것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그 경제 활동의 위축 때문인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탄소 중립의 의미를 소개하는 슬라이드입니다. 경제 주체가 CO2를 배출하게 되면 그 배출한 양만큼, 이렇게 배출한 양이 있으면 배출한 양만큼 제거해서 결과적으로는 대기 중의 CO2 배출이 0이 되는, 소위 네트 제로가 되는 상황을 탄소 중립이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왕 배출된 탄산가스는 CCUS라고 하는 소위 포집, 활용, 그다음에 저장, 이런 노력을 해서 탄소의 배출량을 줄이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배출된 CO2를 활용하는, 다시 말해서 반응을 시켜서 청정연료를 만든다든가 화학제품을 얻는다면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촉매 공정 개발이 다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태양 발전을 생각해 보면은 태양이 떠 있는 낮 시간에는 발전이 가능하지만 밤 시간에는 그것이 불가능하죠. 따라서 이러한 전력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간헐성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이것을 보완하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낮 시간 동안에 남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다시 쓰면 될 겁니다. 그런데 저장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배터리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조기 방전의 의무 때문에 장주기를 저장할 수가 없고, 또 용량을 키우려고 해도 그것이 이제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로 저장하는 것이 장기간, 장주기, 그리고 이제 대용량을 위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장주기 전력 저장을 위한 수소 생산에는 수전의 방식을 쓰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신재생 에너지의 중요한 그 바이오 에너지에 대해서 촉매와의 관계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나무와 같은 이 바이오매스는 공기 중에 있는 탄산가스를 제거하고 흡수해서 탄소 동화 작용을 일으켜서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 사용이 되면 다시 CO2가 배출이 됩니다. 이 배출된 CO를 다시 이제 흡수하고 이런 선순환 고리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오매스는 탄소 그 자체로 탄소 중립입니다. 바이오 연료에는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디젤, 바이오 가스, 바이오 제트 오일 등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들은 수송용 연료에 첨가하거나 또는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전기 자동차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전기 자동차는 이러한 수송유가 휘발유가 필요 없겠죠. 따라서 바이오 연료의 수송유로의 응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생각을 해보면 전기 비행기가 금방 나타나지는 않을 테고 따라서 항공유로 그 수요처를 이제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유로의 그 수요가 점점 늘어나서 2050년이 되면은 전체 항공유의 4분의 1이 바이오 연료로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바이오 항공유를 생산하는 것은 결국 식물성 오일을 촉매 반응기를 거쳐서 생산이 되는데 그 식물성 유분을 포화 유분으로 만들고 그것을 다시 크래킹해서 산소 성분을 이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렇게 수천 탈산소 반응을 겪으면은 여기 노말 파라핀이 얻어집니다. 이 노말 파라핀에 긴 사슬을 짧게 하거나 또는 가지가 있는 아이소파라핀으로 이렇게 전환해 주면은 그것이 세탄남바가 훌륭한 항공유가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바이오 항공유를 사용한 그 비행기의 시험 비행을 준비하고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화학 공정의 그 플로우 시트로 그리면은 이 야자유 같은 식물성 기름을 수소와 함께 탈산소 반응기에서 알루미나 담지 백금 촉매를 이용하면은 산소가 이렇게 빠져나가고 노말 파라핀이 생깁니다. 노말 파라핀을 이제 그 다음 제올라이트 담지 백금 촉매가 있는 수소 분해 반응기에 넣어서 그 아이소 파라핀이 많이 있는 바이오 항공유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 촉매의 역할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연료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가 전기화학 반응에 의하여 물이 되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연료전지는 전해질과 양쪽에 촉매 전극이 함께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노드 전극에 공급된 수소는 수소이온과 전자로 이렇게 분리됩니다. 여기서 생긴 수소이온은 캐소드 쪽에서 공급된 산소와 전자의 도움으로 물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노드에서 생긴 이 전자가 외부 회로를 통하면 그것이 바로 전력 생산을 한 것이죠. 이와 같이 연료전지는 화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직접 변환됐기 때문에 효율적인 발전 방법이 되겠습니다. 연료전지는 전해질의 종류에 따라서 한 6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해질이 바뀌어가고 거기에 해당되는 전극 촉매들도 다양합니다. 이러한 각각의 연료전지 특성에 따라서 그 응용 분야가 결정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인산형 연료전지는 발전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또 최근에 그 수소 자동차처럼 그런 그 수송용 연료전지 사용은 고분자 전해질막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나피온과 같은 고분자막과 백금 촉매로 이루어진 그런 연료전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분자 전해질막 연료전지가 수소전기차에 어떻게 장착되는가를 보면은, 이 단위 전지는 전해질을 두고 그 양쪽에 촉매 전극이 이제 붙어 있고, 이러한 것을 이제 소위 MEA라고 하는 그 막과 전극이 같이 어셈블된 그런 단위 전지가 되겠습니다. 이 단위 전지를 모아서 스택으로 만들고 이것을 자동차에 장착하면은 운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연료 전지를 중심으로 수소의 공급, 그리고 공기 중의 그 산소의 공급이 이제 이루어지고 이러한 전력이 생산되게 됩니다. 이 자동차는 물론 배연가스가 없고 물만 좀 나오고 청정 자동차이겠습니다. 그런데 연료전지에서 전극 촉매 전극 성능이 연료전지 성능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아까 얘기한 그 MEA의 그냥 간략한 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해질이 있고, 여기에 전해질이 있고, 그 다음에 양쪽에 이 촉매 전극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탄소 입자에 백금 입자들이 잘 분산된 그런 촉매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료전지 아노드에서는 수소가 산화되는 반응인데 매우 빠릅니다. 그러나 캐소드 전극에서는 산소가 환원되는 반응인데 아주 느립니다. 따라서 이 캐소드 전극이 속도 조절을 하는 그런 단계를 맡고 있는데, 이 캐소드 전극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그 성능 향상, 그리고 촉매층의 세부 구조 최적화 등에 대한 노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성능이 좋은 연료 전지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연료 전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연료 전지의 연료로 공급되는 수소는 어디서 얻는가? 그것이 이제 수전해와 연결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이 화석연료를 출발 물질로 해서 이것을 가스화나 개질 반응을 통해서 수소를 얻고 있습니다. 당연히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CO2의 발생은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생긴 수소를 그레이 수소라고 하죠. 그러나 그레이 수소는 이 CO2의 원재 때문에 그린 수소가 될 수가 없고 탄소 중립의 개념과도 잘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수소 생산 방법은 이 천연가스 개질입니다. 천연가스 개질은 세계 총 수소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보편적이야. 그리고 경제적인 수소 발생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레이 수소는 현재 완전히 그린 월드로 바뀌기 전에는 상당 기간 그대로 사용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그린 수소를 생산할 것인가? 아예 탄산가스와 관계없는 그 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화석연료 대신. 그리고 물에 붙어있던 수소를 떼어내서 수소 발생을 하면 되는데, 이때에 물을 전기분해하게 되고 그때 사용한 전력도 재생에너지로부터 유래된 전력을 써야만 진정한 그린 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수전의 기술이 필요한데,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전해가 가장 환경 친화적이고 수소 생산 방식으로서 재생에너지와 연계하여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써 있습니다. 뭐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것은 이제 되풀이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연료전지와 수전에는 전기화학적인 반응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여기 연료전지의 그 그림을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수소가 이 공급이 되고, 연료전지에서는 수소가 공급이 되고, 수전에서는 수소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산소가 공급이 되고, 또 이것은 산소가 배출이 되고, 물이 생기고 물을 공급하고, 그리고 전력을 생산하고 전력을 투입하는 그런 이제 반대 방향의 전기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수전해를 위한 그 잉여 전력이 재생 에너지와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야만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고, 또 아까 언급된 가장 적절한 전력 저장 방법 중에 하나인 수소 저장 방법을 통해서 이 연료전지의 연료로 쓸 수 있고,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잉여 전력과 연계된 수전의 기술은 향후 수소 에너지로 전환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아주 좋은 개념의 에너지 플랫폼이 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료전지와 마찬가지로 수전해도 전해질에 따라서 한 3가지 정도로 분류합니다. 그중 알칼라인 수전해 기술은 아주 오래된, 상용화도 된 지가 오래된 기술이 아주 잘 정립된 수전해 방법입니다. 최근에 고분자 전해질 막 수전에는 아직은 그 기술의 성숙도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 촉매로 쓰이는 그 성분이 비싼 귀금속 촉매, 플래티넘이나 이리듐 같은 그런 것을 써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모든 반응이 고온에서 진행되면 효율이 높게 마련입니다. 이 수전에도 높은 온도, 700도에서 1000도 정도로 운전하면 효율이 높을 것이라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이 온도에서 견딜 수 있는 그 전해질을 이제 찾게 됐고, 특히 이온 전도성 고체 산화물들을 대상으로 많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는 기술입니다. 이것도 수전의 시스템을 보여주는 건데, 결국 단위 전지도 연료 전지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이 아노드 쪽에 이 이리듐 촉매를 쓴다는 것이 조금 연료 전지와는 다른 점이 되겠고, 여기에 집전판 같은 플레이트들이 같이 속해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수전의 단위셀을 함께 모아서 이렇게 스택을 만들고 시스템에 장착해서 운전을 하면은 산소도 나오고 이렇게 수소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때 이 사용하는 전력을 풍력이나 태양과 같은 그 재생 에너지와 연계된 전력을 사용하면 이 발생된 수소는 그린 수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화석연료 기반 그 에너지 산업에서 이제 석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촉매의 중요성을 설명드렸고, 향후 그 화석 에너지를 대신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미래 에너지의 그 에너지 산업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바이오 리파이너리, 연료전지, 수전해 등에 대해서도 촉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근래에 나노기술, 그리고 이론 계산 촉매 기술 등에 힘입어서 성능이 우수한 촉매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탄소 중립과 수소 에너지의 전환을 위해서 이러한 촉매 공정들이 큰 역할을 담당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산업과 촉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촉매 화이팅! 감사합니다.